요망한 년, 내년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 당장 꺼져. 22살, 억울한 낙인을 이마에 붙인 채 낡은 주막을 홀로 지키던 젊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주막 헛간에 어느 겨울밤 피투성이 소년 하나가 숨어들었지요. 관아의 추격을 받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녀도 두려웠지만 어린 소년을 그냥 둘 수는 없었지요. 그러나 이 결정이 그녀에게 더 큰 시련을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도 조선야담록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숙종 연간의 일이었습니다. 충청도 연산연 두매 주막거리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으니 이 일이 어찌 된 연유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지요. 늦가을 찬바람이 억세게 불어오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연산연 두매 주막거리 가장 구석진 자리에 낡고 허름한 주막 하나가 이른 시각부터 느릿느릿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지요. 쌀이 나무 울타리는 군데군데 부러져 있었고 처마 끝에 걸린 낡은 깃발은 찬바람에 쉴 새 없이 파닥거렸습니다. 그 주막의 주인은 22살 서연홍이었지요.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불을 지피는 연홍의 두 뺨은 연기에 그을려 거무죽죽했습니다. 손등에는 칼질과 뜨거운 소태, 대인 상처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지요. 새벽 찬바람이 그 위를 파고들 때마다 쓰라린 통증이 손끝에서 어깨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연홍은 입술을 꾹 다문 채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요. 이미 오래전에 익숙해진 고통이었습니다. 남편 최 씨가 세상을 떠난 것은 혼례를 올린 지 채 2해도 되지 않은 때였지요. 장티푸스가 두매 마을을 휩쓸고 간 그해 겨울, 남편은 사흘 밤낮을 앓다가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22의 나이에 홀로 남겨진 연홍에게 갈 곳은 없었지요. 시댁 어른들은 아들 잡아먹은 팔자 드센년이라며 내쫓았고 친정도 거둘 여력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빚을 내어 겨우 얻어놓은 이 낡은 주막 하나만이 연홍에게 남겨진 전부였지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처음부터 연홍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22 젊은 나이에 혼자 주막을 꾸린다는 것이 안악들의 눈에는 수상쩍기에 짝이 없었지요. 소문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팔자가 드세어 남편 복이 달아났다는 말이었지요. 그것이 어느새 요사스러운 짓으로 남편을 저승에 보냈다는 말로 바뀌었고 급기야 밤마다 수상한 남정네들이 드나든다는 터무니없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그 소문의 진원지는 두매 주막거리에서 가장 큰 객주집을 운영하는 토호 윤석배였지요. 윤석배는 연홍의 주막 자리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연사년 장날이면 오가는 나그네들의 발길이 반드시 닿는 목 좋은 자리였지요. 연홍이 완강히 버티자 그는 소문을 무기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첩이 장터 안악들 사이에 말을 퍼뜨리면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2배, 3배로 부풀려졌지요. 그날도 국밥을 잔뜩 끓여 놓았지만 주막 안은 파리 한 마리 날아들지 않았습니다. 연홍이 솥 앞에 멍하니 서 있는데 장터 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윤석배의 아내가 안악 서넛을 거느리고 주막 앞을 지나며 입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전현이 또 아침부터 솥을 걸었네. 누가 저런 요망한 년 집에 발을 들여. 킬킬거리는 소리가 멀어졌지요. 울지 마라. 저런 것들에게 눈물을 보일 수는 없다. 연홍은 속으로 되뇌며 식어가는 국밥을 다시 불 위에 올렸습니다. 해가 중천을 넘어설 무렵이었지요. 지게를 진 나그네 하나가 주막 앞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연홍이 반색하는 찰나 나그네는 옆집 기둥에 기댄 윤석배의 머슴과 눈이 마주쳤지요. 머슴의 눈짓 하나에 나그네는 입맛을 다시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연홍은 천천히 부엌으로 들어가 빈솥 앞에 쪼그려 앉았지요. 쌀독이 바닥을 드러낸 지 사흘째였습니다. 내일은 어찌 불을 지피나.
타들어가는 장작불을 멍하니 바라보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빈 솥을 닦고 아궁이 재를 긁어냈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불을 지펴야 했기 때문이지요. 요망한 년 소리를 들으며 버텨온 세월이 어느새 2해째였습니다. 그 세월 동안 연홍이 배운 것이 있다면 단 하나였지요. 쓰러지지 않는 것, 그것만이 유일하게 자신에게 허락된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홍은 몰랐지요. 차가운 어둠이 내려앉은 헛간 안에서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작은 인연이 숨을 죽이고 웅크려 있을 줄은. 삼경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연홍은 꺼져가는 아궁이 불을 바라보다 거적대기 위에 쓰러지듯 누웠지요.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쉬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쌀을 어디서 꿔야 하나, 외상값은 언제 갚나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스스스 헛간 쪽에서 무언가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처음에는 쥐가 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이상했지요. 쥐가 내는 소리라기엔 너무 무거웠고 고양이가 내는 소리라기엔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연홍은 거적대기를 걷어내고 녹슨 낫을 허리춤에 끼운 채 발소리를 죽이고 부엌문을 조심스레 밀었지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드문드문 얼굴을 내밀고 있었지요. 연홍은 숨을 죽인 채 헛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스락아스락 설이 밟히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건드렸지요. 헛간 문 앞에 다다라 귀를 바짝 세우자 안에서 가늘고 떨리는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연홍이 낫을 고쳐쥐고 헛간 문을 힘껏 밀쳤지요. 달빛이 좁은 헛간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 드러난 것을 본 순간 연홍의 손에서 낫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지요. 헛간 구석 집더미 뒤에 몸을 웅크린 채 숨어 있는 것은 짐승도 도둑도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진흙과 피로 범벅이 된 작은 사내 아이였지요. 10살 안팎으로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진 저고리 자락 사이로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나 있었지요. 맨발은 돌부리에 긁히고 가시에 찔려 검붉은 핏자국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흙투성이 속에서도 저고리 감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비록 찢기고 더럽혀졌지만 그 짜임새가 분명 평범한 백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연홍의 시선을 붙잡은 것은 아이의 눈빛이었지요. 극도의 공포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안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입에서는 기이한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하기 시습지 불여결호와 유붕자원박내 불영락호와 논어 하기편의 첫 구절이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뜻이었지요. 평범한 백성이라면 평생 들어보지 못할 학문의 구절들이 피투성이 꼬마의 입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공포에 질린 정신이 머릿속에 새겨진 글귀를 부적처럼 되뇌는 것 같았지요. 연홍이 조심스레 무릎을 꿇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하악 소리를 내며 집더미 깊숙이 몸을 밀어 넣었지요. 사냥당한 짐승처럼 이빨을 드러내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연홍이 물러서지 않고 천천히 다가가자 아이는 손을 휘저으며 연홍의 팔뚝을 손톱으로 긁어내렸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산 아래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챙그랑챙그랑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횃불빛이 산길 아래서 일렁이기 시작했지요. 연홍의 목덜미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 아이를 쫓는 자들이었지요. 횃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아이의 파리한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글귀를 중얼거리던 입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연홍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살려달라는 말도 어디서 왔는지 설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눈빛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지요. 죽음의 문턱에서 단 하나의 동아줄을 붙잡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숨겨주면 나도 위험하다. 연홍은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연홍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이의 팔을 잡아 일으키며 낮고 단호하게 말했지요. 얼른 일어나거라. 아이의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연홍은 망설이지 않았지요. 아이를 번쩍 들쳐 안고 주막 뒤편 장독대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숨소리도 내지 마라. 아이의 눈이 크게 떨렸지요. 연홍은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아이가 입술을 꽉 깨물며 장독 뒤에 바짝 몸을 붙였지요. 연홍은 몸을 일으켜 앞마당으로 나서며 꺼져가는 아궁이 앞에 아무 일도 없는 듯 주저앉았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주막 앞에서 멎었지요. 횃불빛이 주막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에서 내린 포졸 셋이 허리춤의 환도를 덜컹거리며 주막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지요. 선두에 선 포졸은 덩치가 황소만했습니다. 얼굴에는 칼자국이 길게 나 있었고 눈빛은 사냥개처럼 날카로웠지요. 연홍은 아궁이 앞에 앉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손은 떨지 않았지요. 포졸들의 기세에 눌려 몸을 움츠리면 그것이 오히려 빌미가 된다. 연홍은 속으로 되뇌며 자리에서 일어나 포졸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이 밤중에 행차하셨습니까? 선두 포졸이 연홍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지요. 관아에서 내린 방을 못 봤느냐. 도망노비 하나가 이 주막거리 쪽으로 숨어들었다. 10살 안팎의 사내 아이인데 수상한 놈을 보았거든 당장 고하거라. 노비를 숨겨주는 자는 삼족을 멸할 것이니 명심하거라. 연홍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연홍은 미간 하나 찌푸리지 않았지요. 오히려 이마에 걱정스러운 빛을 띄우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아이고, 도망노비라니 참으로 무서운 일이로군요. 소녀는 해가 지기도 전에 문을 닫았사옵니다. 오늘 장날이었지만 손님이 한 명도 들지 않아서요. 이 주막거리에서 저만큼 재수 없는 집이 없다고들 하니 도망자도 들지 않았겠지요. 평소 나를 괴롭히던 소문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방패가 되는구나. 연홍은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포졸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지요. 선두 포졸이 콧방귀를 뀌며 주막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말은 그리 해도 수색은 해야겠다. 비켜라. 포졸들이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지요. 허름한 거적대기 하나와 낡은 솥단지, 텅 빈 쌀독이 전부인 방 안을 횃불로 훑어보았습니다. 부엌을 훑고 광을 열어보았지요. 문제는 헛간이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횃불을 높이 들고 헛간 문 쪽으로 성큼 걸어갔지요. 장독대는 헛간 바로 옆이다. 연홍의 발바닥이 땅에 붙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포졸이 헛간 문에 손을 얹는 순간 연홍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지요. 거기는 집단밖에 없습니다. 저는 날마다 새벽에 저 집단을 팔아 겨우 낀 일을 잇는 처지라 혹여 흐트러지면 내일 아침 밥줄이 끊어지옵니다. 부디 조심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졸이 픽 비웃으며 헛간 문을 벌컥 열었지요. 횃불빛이 헛간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단이 어지럽게 쌓인 것 외에 아무것도 없었지요. 포졸이 횃불을 이리저리 흔들며 구석구석 살폈지만 집 부스러기와 먼지뿐이었습니다. 장독대 뒤는 헛간 문에서 보이지 않는 방향이었지요. 포졸이 헛간 문을 닫으며 돌아섰습니다. 없구만. 선두 포졸이 투덜거리며 일행에게 손짓했지요. 주막 마당을 빠져나가려던 포졸이 발걸음을 멈추고 연홍을 돌아보았습니다. 수상한 것을 보거든 즉시 관아에 고하거라. 숨겨주었다가 발각되면 그 죄가 도망노비보다 더 크다는 것을 명심해라.
연홍은 허리를 깊이 굽혔지요. 말발굽 소리가 주막거리를 따라 멀어져 갔습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연홍은 꼼짝하지 않았지요. 천천히 장독대 뒤로 돌아간 연홍이 몸을 낮추었습니다. 납작하게 몸을 붙인 채 두 눈을 꼭 감고 있던 아이가 파르르 떨리는 눈꺼풀을 들어 올렸지요. 연홍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내밀었지요. 아이가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작고 차가운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술찌개미 죽이 다 끓을 무렵이었습니다. 연홍은 나무 주걱으로 솥안을 천천히 저으며 아이를 곁눈질로 바라보았지요. 아이는 아궁이 불 앞에 무릎을 세우고 앉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이 든 것인지 기절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미동도 없었지요. 연홍이 뚝배기에 죽을 떠 담아 아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술찌개미 죽이었지요. 막걸리를 거르고 남은 찌꺼기를 물에 풀어 쓴 것으로 두메 주막거리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나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냄새도 구수하지 않았고 빛깔도 탁하고 걸쭉했지요. 연홍의 주막에서도 손님상에 내어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눈을 떴지요. 뚝배기를 내려다보던 아이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피어오르는 김을 한 번 들이마시더니 고개를 옆으로 돌려버렸지요. 연홍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뚝배기를 조금 더 아이 쪽으로 밀었지요. 먹거라. 별거 아니지만 속은 따뜻해진다. 아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연홍이 나무 숟가락을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아이의 손이 숟가락을 받아 쥐었다가 이내 내려놓았습니다. 굶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다. 뭔가 깊은 곳에서 막혀 있는 것이다. 연홍은 직감했지요. 연홍은 억지로 먹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뚝배기를 사이에 두고 자신도 숟가락을 들었지요. 먼저 한 숟갈을 떠서 후후 불어식힌 뒤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텁텁하고 밍밍했지요. 그러나 연홍은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2해째 이 주막을 혼자 꾸리고 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나를 요망한 년이라 부르지. 허나 내가 밥을 굶으면 저 사람들이 이겨주냐? 그러지 않거든. 그러니 나는 먹는다. 아이가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연홍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2번째 숟갈을 뜨며 말을 이었지요. 이 술찌개미 죽이 볼품은 없어도 겨울 한기에 꽁꽁 언 속을 녹이는 데는 제일이다. 거친 것이 오히려 속을 부드럽게 타고 내려가거든. 아이의 시선이 아주 조금 뚝배기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연홍은 못 본 척했지요. 시선을 아궁이 불 쪽으로 돌리고 3번째 숟갈을 떴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지요. 보글보글 뚝배기 안에서 죽이 가장자리부터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그락 나무 숟가락이 뚝배기 벽에 닿는 소리였지요. 연홍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달그락 소리가 났지요. 조심스럽고 느린 소리였습니다. 꿀꺽 목젖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지요. 1번, 2번. 아이가 먹고 있었습니다. 연홍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지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신의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달그락달그락 2개의 숟가락 소리가 부엌 안을 채웠지요. 처음에는 아주 느리고 조심스러운 소리였습니다. 그것이 조금씩 빨라졌지요. 어느 순간부터 아이는 허겁지겁 죽을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은 굶은 것이 분명했지요. 숟가락질이 어찌나 다급한지 죽이 턱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뚝배기 바닥이 드러났지요. 연홍이 말없이 죽을 한 번 더 떠주었습니다. 2번째 뚝배기도 순식간에 비워졌지요.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아이가 무명 옷소매로 입가를 닦았지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지요. 그때 연홍은 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 떨어지는 것을요. 소리도 없었습니다. 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꽉 막혀 있던 무언가가 죽 한 그릇에 풀려버린 것 같았지요. 아이는 황급히 소매로 눈가를 닦아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요. 연홍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냐고 묻지도 않았고 왜 우느냐고 묻지도 않았지요. 그저 꺼져가는 아궁이에 장작 하나를 더 밀어 넣었습니다. 타닥 불꽃이 튀어오르며 부엌안이 환해졌지요. 연홍이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 있거라.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면 된다.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연홍은 거적대기 하나를 꺼내어 아이의 어깨 위에 덮어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새근새근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연홍이 눈을 떴을 때 아이는 이미 깨어 있었지요. 아궁이 앞에 단정하게 무릎을 모으고 앉아 불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적대기는 반듯하게 개어 옆에 놓여 있었지요. 연홍이 몸을 일으켜 솥을 걸려는데 아이가 말없이 장작을 집어 불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의 세기를 가늠하며 장작을 넣는 손길이 자연스러웠지요. 예사로운 아이가 아니다. 연홍은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아침을 맞이했지요. 연홍이 솥에 물을 붓고 남은 술지개미를 풀고 있는데 아이가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아주머니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나셨지요. 연홍이 손을 멈추었습니다. 어찌 아느냐? 아이가 연홍의 손 쪽을 가리켰지요. 손등에 새벽 찬물을 맞은 흔적이 있습니다. 우물물은 낮보다 새벽에 더 차갑지요. 그리고 치마 아랫단에 이슬이 맺혀 있는 것을 보면 해가 뜨기 전 마당을 나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홍이 자신의 치마 아랫단을 내려다보았지요. 과연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새벽에 우물에서 물을 길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을 손등의 냉기와 치마의 이슬만으로 짚어냈다. 연홍은 마른 침을 삼켰지요. 아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날에 손님이 한 명도 들지 않으셨지요. 그건 또 어찌 아느냐? 솥 안에 남은 것을 보면 압니다. 한 사람분도 덜어내지 않은 양이지요. 그 많은 양을 끓여놓고 혼자 조금만 드셨다는 것은 손님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쌀독이 비어있는데도 오늘 아침 또 솥을 거셨지요. 손님이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연홍의 손에서 주걱이 멈추었지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제 장날 내내 손님 한 명 들지 않은 것도, 빈 쌀독을 들여다보며 그래도 불을 지핀 것도 전부 사실이었지요. 그것을 이 아이는 솥 안의 양과 쌀독 하나만 보고 단번에 읽어낸 것이었습니다. 손을 봐도 되겠습니까? 연홍이 어리둥절한 채 손을 내밀었지요. 아이가 두 손으로 연홍의 손바닥을 받쳐들었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조그만 손가락 끝으로 아주 천천히 더듬어 내려갔지요. 손금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위치와 상처의 방향, 손가락 마디의 각도를 하나하나 짚어 내려가는 것이었지요. 잠시 후 아이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손바닥 안쪽보다 손가락 첫째 마디 바깥쪽에 굳은 살이 두껍게 잡혀 있습니다. 채소를 써는 칼을 오래 쥔 흔적이지요. 엄지와 검지 사이 물집 자국은 무거운 솥뚜껑을 오래 들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칼자국들이 일정하지 않고 여기저기 어긋나 있습니다. 겁이 나서 떨린 것이 아닙니다. 서러워서 떨린 겁니다. 연홍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요. 척추를 타고 소름이 쫙 돋아 올랐습니다. 아이가 짚어낸 것 하나하나가 전부 맞았지요. 혼자 주막을 꾸린 두 해 동안 서러워서 손이 떨렸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을 이 아이가 손바닥 하나만 잡고 단번에 읽어냈지요. 대체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이냐. 연홍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이가 조용히 손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지요.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사람의 몸에 남은 흔적을 읽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다고 하셨지요. 의원이 되려면 사람을 먼저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의원의 아들이냐? 아이가 잠시 멈추더니 입술을 꾹 다물었지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연홍도 더 묻지 않았지요. 이름을 알아야겠구나. 부르기가 불편하다. 아이가 뚝배기를 내려다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겸입니다. 이도겸이라 합니다. 연홍이 고개를 끄덕이며 죽 한 그릇을 내밀었지요. 도겸아, 먹어라. 타닥타닥 아궁이 불이 타는 소리와 달그락달그락 두 개의 숟가락 소리가 낡은 부엌 안을 채웠습니다. 요망한 년의 주막에 이상한 아침이 찾아든 것이었지요. 도겸이 주막에 머문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낮에도 헛간 구석에 숨어 있었지요. 포졸들이 다시 올까봐 마당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연홍이 장을 보러 나갈 때면 도겸은 장독대 뒤에 납작하게 몸을 붙인 채 발소리가 돌아올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닷새째 되던 날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연홍이 새벽장을 나서려는데 부엌에서 기척이 났지요. 돌아보니 도겸이 어느새 일어나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요. 연홍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바라보자 도겸이 짧게 말했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밖에 나가면 위험한데. 연홍이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지요. 도겸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겠다는 눈빛이었지요. 연홍은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새벽 함께 장을 나섰지요.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요망한 과부가 어디서 사내 아이를 하나 데려왔다느니 저 아이가 대체 누구의 자식이냐느니 하는 소리들이었지요. 연홍은 그 소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겸도 마찬가지였지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고개 하나 돌리지 않고 묵묵히 바구니를 들고 걸었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면 두 사람의 진짜 아침이 시작되었지요. 연홍이 솥을 걸고 도겸이 장작을 패고 불을 지폈습니다. 도겸은 손이 빨랐지요. 시키지 않아도 물을 길어오고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연홍이 칼을 잡으면 도겸은 어느새 도마 옆에 서서 재료를 건네주고 있었지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부엌 안에서의 호흡은 날이 갈수록 척척 맞아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지요. 연홍이 국물간을 보다가 고개를 갸웃하는데 도겸이 불쑥 말했습니다. 된장을 조금 더 풀면 됩니다. 오늘 파가 어제보다 억센 것을 쓰셨으니까요. 연홍이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과연 된장을 조금 더 풀자 국물 맛이 탁 잡혔습니다. 재료가 달라지면 간도 달라진다는 것을 아이가 냄새만으로 짚어낸 것이었지요. 내가 주막을 하면 나보다 잘하겠다. 도겸이 짧게 코웃음을 쳤지요. 웃음은 아니었지만 웃음과 비슷한 소리였습니다. 연홍은 그 소리가 반가웠지요. 처음 헛간에서 마주쳤을 때의 날카롭고 경직된 아이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드문드문 들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지요. 도겸이 주막 앞에 쪼그려 앉아 말없이 바깥을 내다보고 있으면 지나가던 길손들이 묘하게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도겸은 그때마다 툭 한마디씩 던졌지요. 국밥이 따뜻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 한마디에 길손들이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도겸의 눈빛에 거짓이 없었기 때문인지도 몰랐지요. 그렇게 열흘이 흘렀습니다. 어느 저녁 연홍이 솥을 닦고 있는데
도겸이 부엌으로 들어왔지요. 손에 파랗게 언 나뭇가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주막 뒤편 비탈에 자라는 야생 매화나무 가지였지요. 아직 꽃망울도 맺히지 않은 앙상한 가지였지만 도겸은 그것을 연홍의 소두리에 가만히 걸쳐 놓았습니다. 봄이 되면 꽃이 핀다고 했습니다. 연홍이 그 가지를 바라보다 도겸을 올려다보았지요. 봄까지 여기 있겠다는 말인지 봄이 오면 꽃을 보여주겠다는 말인지는 몰라도 그 마른 가지 하나에 담긴 마음은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도겸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려던 바로 그때였지요. 어머니. 도겸이 부엌 문을 나서다 말고 돌아보지 않은 채 그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깨워달라는 말을 이으려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앞에 붙인 호칭이 어머니였습니다. 아이 자신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지요. 연홍은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등을 보이고 선 도겸의 귀가 살짝 붉어졌지요. 스스로 무슨 말을 뱉었는지 뒤늦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내일 새벽 장 나설 때 깨워주마. 연홍이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도겸에 굳었던 어깨가 살짝 내려앉았지요. 알겠습니다. 짧게 대꾸하고 부엌 문을 나섰습니다. 연홍은 도겸이 사라지고 나서야 고개를 돌렸지요. 뜨거운 것이 눈 밑에서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요망한 년 소리만 들어온 두 해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호칭이었지요. 어머니. 그 두 글자가 이렇게 무거운 것인지 몰랐습니다. 연홍은 소뒤에 걸쳐 놓은 매화 가지를 손끝으로 가만히 건드렸지요. 앙상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봄이 오면 저 가지에서 꽃이 피어날 것이었지요.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어도 매화는 반드시 핀다. 연홍은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도겸이 주막에 머문 지 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두매 주막거리에도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닥쳤지요. 그래도 주막 안은 예전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도겸이 들어온 뒤부터 손님이 드문드문 들기 시작했고 연홍의 솥은 하루도 빠짐없이 김을 피워 올렸지요. 이 아이가 복덩이구나. 연홍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지요. 연홍이 마지막 손님상을 치우고 있는데 주막 밖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지요. 여럿이 몰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지요. 윤석배였습니다. 두꺼운 털가죽 두루마기를 걸치고 머슴두를 거느린 채 주막 안으로 성큼 들어섰지요. 기름진 얼굴에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윤석배의 두 눈이 주막 안을 훑다가 부엌 쪽에 서 있는 도겸에게 멈추었지요. 오냐, 있구나. 연홍이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윤석배가 연홍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지요. 무슨 일이냐고. 관아에서 수배한 도망 노비를 한 달째 숨겨준 죄가 보통 죄냐. 게다가 젊은 과부가 사내 아이를 몰래 숨겨 키웠다니.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 낮에는 얌전한 척하더니 밤마다 무슨 짓을 했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들 수상하다고들 하더구만. 또 저 소문이다. 연홍의 두 손이 치마폭을 꽉 움켜쥐었지요. 윤석배가 능글맞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관아에 다 고했으니 곧 포졸들이 올 것이야. 쾅쾅 바로 그때 주막 마당에 무거운 발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횃불빛이 창호지를 붉게 물들였지요. 포졸 넷이 주막 문을 거칠게 밀치고 들어섰습니다. 지난번 수색을 왔던 선두 포졸이 연홍을 보자마자 손가락을 들이밀었지요. 전현이 도망 노비를 한 달째 숨겨왔다. 그 아이를 당장 내놓거라. 연홍이 포졸들 앞에 버티고 섰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거두어 키우고 있는 아이입니다. 부모를 잃고 떠도는 것을 제가 데려온 것이니 죄가 있다면 제가 받겠습니다. 윤석배가 비웃음을 터뜨렸지요.
요망한 과부가 어디서 굴러온 아이를 거두었다고. 어서 둘 다 묶어라. 포졸들이 연홍을 밀쳐내며 도겸에게 손을 뻗는 찰나였지요. 부엌 문이 조용히 열리며 도겸이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연홍이 눈짓으로 들어가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도겸은 못 본 척했지요.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포졸이 도겸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려는 순간 도겸이 연홍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작은 손이었지요. 그 손이 연홍의 손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놓았습니다. 도겸이 연홍을 올려다보며 낮게 말했지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윤석배가 픽 웃었습니다. 포졸들이 피식거렸지요. 이 아이가 나를 지키려고 스스로 나서고 있다. 연홍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도겸의 손끝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지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발은 움직이지 않았지요. 포졸에게 끌려가면서도 도겸은 연홍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주막문이 닫히기 직전 도겸이 저고리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연홍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차갑고 단단한 물건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지요. 말발굽 소리와 포졸들의 발소리가 주막거리를 따라 사라졌습니다. 윤석배가 뒤를 따라 나가며 중얼거렸지요. 이제 저 주막은 임자 없는 땅이 되었구나. 정막이 내려앉은 주막에서 연홍은 손 안의 물건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패였지요. 나무로 만든 낡고 작은 패였는데 표면에 무언가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궁이 불빛 가까이 가져다 대었지만 그를 모르는 연홍은 읽을 수가 없었지요. 이 아이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연홍은 패를 가슴 깊이 품었습니다. 타닥타닥 꺼져가는 아궁이 불 앞에 쪼그려 앉아 도겸이 앉아있던 빈자리를 바라보았지요. 한 달 만에 익숙해진 그 자리가 이토록 크게 비어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도겸이 끌려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연홍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요. 꺼져가는 아궁이 앞에 앉아 도겸이 쥐어 준 패를 손안에서 만지작거리며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주막거리에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훈장 박노인뿐이었습니다. 연홍은 패를 치마 깊숙이 품고 박노인의 서당으로 향했지요. 박노인이 마당을 쓸다 연홍을 보자마자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서당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연홍이 숨을 고르며 패를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것에 새겨진 것이 무엇인지 읽어주시겠습니까? 박노인이 패를 받아들었지요. 가까이 들여다보던 노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고 나서야 연홍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이것이 대체 어디서 난 것이냐? 좋지 않은 낌새다. 연홍은 속으로 긴장했습니다. 그것보다 무엇이라 새겨져 있는지를 먼저 알고 싶습니다. 박노인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지요. 패를 손안에서 뒤집어 보고 또 뒤집어 보았습니다. 이윽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지요. 이가리자 도겸다오치엔. 충청도 연사년 입향조 이판서공 5대손. 마당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판서공 5대손이라면 조선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사대부가의 자제다. 연홍의 머릿속에서 그 말의 무게가 천천히 가라앉았지요. 도망노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도망노비가 아니었지요. 이 패를 들고 관하로 가거라. 지금 당장. 연홍이 몸을 돌리려는데 박노인이 소매를 잡았습니다. 잠깐. 현감은 윤석배와 오래 결탁한 자여서 이 패를 내밀어도 모른 척할 가능성이 크다. 더 높은 곳이 필요하다. 더 높은 곳이라 하시면 충청도 가명이다. 감사에게 직접 고해야 한다. 가명은 연사년에서 하루 반길이다.
내일 출두 기한까지 다녀올 수 있을까? 연홍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노인이 붓을 들었지요. 서찰을 쓰는 동안 연홍은 패를 손안에서 만지작거리며 도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포졸들에게 끌려가면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 눈빛이었지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박노인이 서찰을 건네주었습니다. 연홍은 두 손으로 받아 품에 넣었지요. 그날 밤 연홍은 주막에 돌아와 남은 쌀로 주먹밥 2개를 빚었습니다. 하나는 길에서 먹을 것이었지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주막 문을 나섰습니다. 가명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지요. 얼어붙은 산길을 혼자 걸으며 연홍은 단 한 번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찬바람이 얼굴을 베어냈고 발바닥은 이미 감각을 잃었지요. 그래도 걸었습니다. 도겸이 갇혀있는 옥을 생각하면 멈출 수가 없다. 연홍은 속으로 되뇌며 발걸음을 이었지요. 이튿날 해가 중천을 넘길 무렵 파명에 닿았습니다. 박노인의 서찰이 효력을 발휘했지요. 연홍은 가명의 중간 관리 앞에 무릎을 꿇고 패와 서찰을 내밀었습니다. 관리가 패를 들여다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지요. 주변 관리들을 불러 무언가를 빠르게 속삭였습니다. 가명이 발칵 뒤집히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요. 감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군관 15명이 연산연으로 향했지요. 연홍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하루 반 길을 밤새 걸어온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군관들의 말 뒤를 죽어라 따라 뛰었지요. 반드시 데려온다. 연홍은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이었습니다. 연산연 관하의 가명군관들이 들이닥쳤을 때는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가명의 패차를 든 군관이 관하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현감이 혼비백산하여 마당으로 뛰어나왔지요. 옆에서 현감과 한담을 나누고 있던 윤석배도 따라 나왔습니다. 기름진 얼굴에는 아직 여유가 남아 있었지요. 연산연 관하 정도는 자신이 틀어쥐고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러나 군관이 패차를 들어 올리며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그 여유가 순식간에 사라졌지요. 충청도 감사의 명이다. 이 관하에 도망노비로 잡혀있는 자를 당장 내어오거라. 이 자는 이판서공 5대손 이도겸으로 신원이 확인되었으니 즉각 석방하고 관련자 전원을 문초할 것이다.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현감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지요. 윤석배의 낯빛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기름진 얼굴에서 핏기가 거쳐나갔지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군관들이 이미 양옆을 막고 있었습니다. 옥문이 열렸지요. 도겸이 걸어 나왔습니다. 하룻밤 옥에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지요. 군관들이 도겸 앞에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도겸은 군관들을 가볍게 바라본 뒤 천천히 마당을 둘러보았지요. 연홍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겸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지요. 반가움인지 안도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연홍에게 분명하게 닿았지요. 울지 마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연홍은 속으로 되뇌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군관이 현감을 향해 돌아섰지요. 이 아이를 도망노비로 고발한 자가 누구냐? 현감이 떨리는 손으로 윤석배를 가리켰습니다. 윤석배가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군관들이 이미 막아서고 있었지요. 또한 이 주막 주인에게 근거 없는 죄를 씌워 주막 땅을 빼앗으려 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윤석배를 포박하여 가명으로 압송하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윤석배의 두 팔을 꺾었지요. 이게 무슨 짓이냐? 나를 누구로 아는 것이냐? 윤석배가 버둥거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2해 동안 두매 주막거리를 쥐락펴락하던 자가 포졸들에게 두 팔이 묶인 채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현감이 연홍 앞으로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허리를 굽혔지요. 억울하게 출두 명령을 내린 것은 본관의 잘못이요. 사죄하오. 연홍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굽히는 현감을 바라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지요. 2해 동안 요망한 년 소리를 들으며 버텨온 세월이 눈앞을 스쳐 지나간다. 연홍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도겸이 연홍에게 다가왔지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연홍의 옆에 와서 섰지요. 연홍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윤석배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저녁 바람이 관아 마당의 횃불을 흔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 도겸이 나지막하게 말했지요. 연홍이 도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가만히 눌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손바닥 아래로 도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하룻밤 옥에 있었던 탓인지 차가웠지요. 이 아이가 고생했다. 연홍은 손바닥에 힘을 조금 더 주었습니다. 도겸이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지요. 관아 마당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연홍의 가슴 한편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이 남아 있었지요. 이판서공 오대손의 적자가 왜 이 둠의 산골까지 혼자 흘러들어왔는지, 부모를 잃었다 했지만 그것이 전부인지, 이 아이의 진짜 사연이 무엇인지 아직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아이가 스스로 말해줄 날이 오겠지. 연홍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지요. 도겸이 떠난 것은 관아 사건이 마무리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가명에서 사람이 내려왔지요. 이도겸의 신원이 확인된 이상 가문의 친족에게 인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도겸의 부모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먼 친족이 충청도 홍주에 살고 있다는 사실도 그때 처음 밝혀졌지요. 그랬구나. 이 아이가 부모를 잃고 혼자 길을 헤매다 이 두매까지 흘러들어온 것이었구나. 전날 밤이었습니다. 도겸이 부엌으로 들어왔지요. 연홍이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겸은 말없이 연홍의 옆에 쪼그려 앉았지요.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만이 부엌 안을 채웠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도겸이었지요. 어머니. 왜? 저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연홍이 불 쪽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대꾸했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아도 된다. 약속입니다. 연홍이 도겸을 바라보았지요. 아이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헛간에서 마주쳤을 때의 날카롭고 경계심 가득한 눈이 아니었지요. 깊고 단단하면서도 따뜻한 눈이었습니다. 연홍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항아리 구석을 뒤졌습니다. 바싹 말린 매화꽃잎 몇 장이 조심스럽게 쌓여 있었지요. 주막 뒤편 비탈의 야생 매화에서 따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연홍이 그것을 작은 삼배 주머니에 담아 도겸의 손에 쥐어 주었지요. 속이 쓰리거든 꺼내어 코끝에 대고 숨을 들이쉬거라. 이 둠의 산골 바람 냄새가 날 것이다. 도겸이 주머니를 받아 손가락으로 꽉 쥐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고개를 들어 연홍을 바라보았지요. 어머니의 술찌개미 죽 냄새가 납니다. 연홍이 픽 웃었습니다. 그놈의 술찌개미 죽은. 도겸도 웃었지요. 한 달 동안 보아온 것 중 가장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연홍은 그 웃음을 눈에 담았지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가명관리가 주막 앞에 말을 대었지요. 도겸이 낡은 보퉁이 하나를 들고 주막 문을 나섰습니다. 연홍은 주막 문 앞에 서서 배웅했지요. 도겸이 말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홍과 눈이 마주쳤지요. 도겸이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가명관리도 주막거리 사람들도 모두 지켜보는 자리에서 아이는 둠의 주막의 젊은 과부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요.
연홍은 손을 들어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잘 가거라. 어디서든 밥은 굶지 말고.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요. 말발굽 소리가 경쾌하게 울리며 멀어졌습니다. 연홍은 도겸의 뒷모습이 주막거리 구비를 돌아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주막거리에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연홍은 천천히 몸을 돌려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솥을 걸었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지요. 장작을 넣고 불을 키우고 물을 붓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추었지요. 도겸이 앉아있던 자리를 보았습니다. 아궁이 옆 구석자리였지요.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도겸이 쪼그려 앉아 불을 살피던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텅 비어 있었지요. 연홍은 주걱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요. 요망한 년 소리를 들으며 버텨온 두 해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울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멈출 수가 없었지요. 바보같이. 알고 있었잖아. 이 아이는 처음부터 내 아이가 아니었잖아.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눈물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지요.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부엌 안을 채웠지요. 연홍은 눈가를 훔치고 천천히 주걱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홍의 하루는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지요. 새벽에 일어나 불을 지피고 장을 보고 국밥을 끓이고 손님을 받았습니다. 윤석배가 끌려간 뒤 길손들의 발길을 막는 자도 없어졌고 주막은 조금씩 나아졌지요. 그러나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국밥을 끓이고 나면 작은 그릇 하나를 따로 떠두었지요. 도겸이 앉던 자리에 놓아두었다가 저녁에 치웠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돌아오는 날 국밥 한 그릇 내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습관을 멈출 수가 없었지요.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 계절이 하나 둘 쌓여 갔지요. 10살 아이가 어엿한 청년이 될 만큼 긴 세월이었습니다. 도겸이 앉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놓이는 국밥 한 그릇도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번째 봄이 오던 해였습니다. 두매 주막거리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연사년 일대의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말이었습니다. 탐관오리를 잡아들이고 억울한 백성들의 사정을 살핀다는 것이었지요.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혹여 현감도 잡혀가는 것이 아니냐느니 어사가 내려오면 윤석배 같은 자들이 또 잡혀가겠다느니 하는 말들이 오갔지요. 연홍은 그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부터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을 걸었지요. 세월이 흐르며 주막은 조금씩 나아져 있었습니다. 손님도 늘었고 낡은 쌀이나무 울타리도 새 것으로 바꾸었지요. 그러나 연홍의 얼굴에는 세월이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고 손등의 굳은 살은 더 두꺼워졌지요. 도겸이 앉던 자리에 국밥 한 그릇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날 아침이었지요. 주막거리 아래쪽에서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홍이 고개를 들어보니 마을 어귀 쪽에서 먼지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이내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 주막거리로 들어섰습니다. 어사 행차였지요. 선두에는 수수한 차림의 젊은 어사가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갓도 수수했고 도포도 화려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곧게 뻗은 어깨와 깊은 눈빛에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행차가 주막거리를 지나는데 갑자기 선두의 말이 멈추었지요. 어사가 말 위에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시선이 멈춘 곳은 주막거리 가장 구석진 자리에 있는 연홍의 주막이었지요. 연홍은 국밥솥을 젓다 말고 그 시선을 받았습니다. 저 어사가 왜 이 허름한 주막을 보는 것인가?
연홍은 속으로 의아하게 여겼지요. 어사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수행원들이 웅성거렸지요. 어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 주막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수수한 집신이 마른 흙길을 밟으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지요. 주막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춘 어사가 천천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연홍이 소답해서 그를 바라보았지요. 날에 드러난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지요. 선한 눈매였지만 눈빛은 깊고 단단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눈빛이다. 연홍의 가슴이 이상하게 쿵했지요. 어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 주시겠습니까?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지요. 연홍이 고개를 끄덕이며 상을 차렸습니다. 어사는 도겸이 앉던 자리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지요. 연홍이 국밥을 내어주었습니다. 어사가 숟가락을 들었지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더니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주막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지요. 아궁이 옆 부석자리, 도겸이 앉던 그 자리에 혼자 놓인 국밥 한 그릇이 눈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저 자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연홍이 잠시 멈추었지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지요. 다시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연홍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저 눈빛이 왜 이리 낯이 익은가. 아무리 떠올려도 기억이 닿지 않았습니다. 연홍은 고개를 저으며 솥을 저었지요. 그때 어사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이 국밥 참 따뜻합니다. 단순한 말이었지요. 그러나 그 목소리의 결이 연홍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국밥이 따뜻합니다. 들어가십시오. 10살 아이가 주막 앞에서 길손들에게 던지던 그 한마디와 똑같은 결이었지요. 연홍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사를 바라보았지요. 어사도 연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달의 깊은 눈빛이 연홍에게 고요하게 닿았지요. 두 사람의 시선이 오래도록 마주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홍의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설마 아닐 것이다. 10해가 지났다. 아이가 이렇게 훌쩍 자랐을 리 없다.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손끝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어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품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꺼내어 든 것은 작고 낡은 삼배 주머니였지요. 연홍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월의 빛이 바랬지만 그 주머니는 분명했지요. 10년 전 연홍이 직접 꿰맨 바느질 자국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어사가 주머니를 조심스레 열었지요. 안에서 바싹 마른 꽃이 몇 장이 나왔습니다. 세월에 바스러질 듯 얇아졌지만 코끝에 가져다 대자 은은한 향기가 아직 살아있었지요. 어사가 눈을 감고 그 향기를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이 향기를 맡으면 항상 이 주막이 생각났습니다. 아궁이 불 앞에서 술찌개미 죽을 끓이시던 어머니가 생각났지요. 연홍의 두 눈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도겸아, 소리 내어 부르지 못했지요. 그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사가 천천히 다가왔지요. 10살 아이의 것이었던 그 눈빛이 25 청년의 얼굴 안에서 그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겸이 연홍의 앞에 허리를 깊이 굽혔지요. 오래 기다리게 해드렸습니다. 어머니. 연홍이 두 손을 내려 도겸의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10해 전 헛간에서 떨던 차갑고 작은 손이 아니었지요. 단단하고 따뜻한 어른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을 쥐는 순간 연홍의 눈앞에는 술찌개미 죽을 허겁지겁 퍼먹던 10살 아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지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윽고 도겸이 몸을 일으키며 수행원을 향해 손짓했지요. 수행원이 두꺼운 문서 하나를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연사년 일대를 살피는 동안 이 주막과 관련한 묵은 일들을 조사했습니다. 도겸이 차분하게 말했지요. 윤석배가 10년 전 허위 고발로 어머니를 핍박하고 주막 땅을 빼앗으려 한 죄가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명에서 이미 처벌을 받았으나 땅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오늘 그것을 바로잡겠습니다. 수행원이 문서를 연홍에게 내밀었습니다. 연홍이 글을 읽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도겸이 직접 설명했지요. 주막 땅의 소유권을 어머니 명의로 정식 등재하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10년간 부당하게 막힌 장사로 입은 손해를 관하에서 보상할 것이지요. 연홍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것은 필요 없다. 도겸이 잠시 연홍을 바라보았지요. 어머니, 살아서 돌아온 것으로 됐다. 그것만으로 됐어. 주막 밖에서 지켜보던 주막거리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요망한 년이라 손가락질하던 안악들이 서로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숙였지요. 장터 사람들이 하나 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사의 수행원들도 연홍을 향해 허리를 굽혔지요. 도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허나 문서만큼은 받아주십시오. 이 주막이 어머니의 것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하니까요. 연홍이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었지요. 도겸이 아궁이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덕 위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밥솥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지요. 어머니, 저 그릇에 국밥을 한 그릇 더 담아 주시겠습니까? 연홍이 고개를 들었지요. 도겸이 아궁이 옆 부석자리, 자신이 10살 때 앉던 그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게 털썩 주저앉았지요. 마치 10해의 세월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아침마다 앉던 자리에 돌아온 것처럼요. 연홍이 국밥을 한 그릇 더 들고 걸어갔지요. 도겸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식기 전에 먹어라. 도겸이 숟가락을 들었지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꿀꺽 목젖이 넘어가는 소리가 났지요. 그러더니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맛입니다. 나직한 한마디였지요. 연홍은 도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달그락달그락 숟가락 소리가 낡은 주막 안을 채웠지요. 10해 전과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뚝배기 바닥이 드러났지요. 도겸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연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 10해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연홍도 말없이 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타닥타닥 아궁이 불이 타는 소리만이 두 사람을 감쌌지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요망한 년이라 손가락질 받던 젊은 과부가 끝내 쓰러지지 않고 버텨낸 것은 대단한 재주나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쓰러진 아이에게 밥 한 그릇 내어줄 줄 아는 따뜻한 마음 하나였지요. 세상이 아무리 모질어도 그 마음 하나가 결국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묵묵히 버티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지요.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따뜻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조선야담록은 잊혀진 조선의 이야기를 되살려 매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